25년 전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두부 한모 사러 시장에 갔다가 아들은 정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두부는 하얘서 예뻐. 그 말을 듣고 웃었죠. 그리고 단 몇 초 두부 값을 치르느라 잠깐 손을 놓은 그 사이 제 아들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신발 한 짝만 남긴 채 그 이후 저는 매일같이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몇 달 전 그 아이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다시 멈춰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늪입니다. 오늘은 25년 전 시장에서 사라진 아들이 기적처럼 다시 엄마 앞에 나타난 믿기 어려운 실화 한 편을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드라마냐, 진짜냐 싶으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무료이니 꼭 부탁드립니다. 25년 전 아이와 함께 두부 한모 사러 시장에 갔다가 제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하늘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두부는 왜 이렇게 말랑말랑해? 그건 콩으로 만든 거라서 그래. 먹으면 머리 좋아지는 거야. 하늘이는 시장 구석구석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고 어른들 사이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며 장바구니에 담긴 채소를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이건 뭐야? 시금치, 이건? 연근. 아, 이건 무서운 이름이네, 연근. 그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죠. 하늘아, 이제 그만 장난치고 저기 두부 아저씨한테 가자. 노란 천막 아래에서 두부를 잘라 팔던 단골 가게였어요. 하늘이 손을 꼭 잡은 채 두부를 고르고 한 손으로 지갑을 꺼내 계산을 하는데 순간 손끝에 감촉이 사라졌어요. 딱 몇 초였어요. 고개를 돌렸을 땐 이미 하늘이가 옆에 없었어요. 하늘아?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뒤에 숨었나? 앞으로 달려간 건가? 하늘아, 엄마 여기 있어. 하늘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심장은 점점 빨라지고 사람들이 나를 한 번씩 돌아보는데도 그 속엔 하늘이는 없었습니다. 혹시 이만한 남자아이 못 보셨어요? 회색 셔츠에 파란 반바지 입고 손목에 팔찌도 했어요. 오색실 팔찌요. 제 아들인데요. 상인들에게 묻고 좌판 사이를 헤집고 골목마다 하늘이 이름을 부르며 뛰어다녔어요.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가방을 떨어뜨린 것도 몰랐어요. 하늘아, 하늘아.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고 숨이 가빠졌고 바닥에 무릎이 꿇렸고 입에서는 비명이 새어 나왔습니다. 제 아들 좀 찾아주세요. 5살짜리예요. 회색 셔츠, 오색실 팔찌를 했어요. 경찰서에 찾아가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울부짖었고 시장 관리실로 가서 마이크를 붙잡고 애원을 했어요. 제 아들을 찾습니다. 하늘이 좀 찾아주세요. 제발요. 그날 밤 경찰이 그러더군요. 시장 뒤쪽 하천 근처에서 신발 한 짝이 발견됐습니다. 신발 크기로 보아 5살 아이의 신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 신발이 맞는지 보시겠어요? 네, 신발요? 아니에요. 우리 애 신발이 왜 거기에 있어요? 두부 하나 사러 나왔을 뿐인데 설마 사고 같은 건 아니죠?
아닌 거죠? 그런데 경찰이 보여준 신발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단호했어요. 수색은 하겠습니다만 실족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경찰은 며칠을 수색했지만 아이의 시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세상은 저를 아이를 죽인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은 저를 원망했고 남편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 앉은 제게 그 사람은 단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그날 두부만 사러 나가지 않았어도 그 말에 전 무너졌어요. 스스로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미안해,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미안해. 소리 지르며 울부짖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어요. 실종센터, 방송국, 파출소, 버스 정류장, 놀이터, 유원지, 해변, 그 아이가 있을 법한 모든 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어요. 혹시 이 아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진 좀 봐주세요. 이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어느 날 경찰은 제게 말했어요. 실종 후 5년 이상 경과했으니 사망 처리에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경찰서를 나와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니요, 시신이 없잖아요. 제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살아 있어요. 저는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습니다. 사망 처리 이후 저는 아이의 제사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다고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아직도 전단지 뿌리고 다닌데 그냥 받아들여야지. 아직도 정신 나간 사람 같지 않아? 불쌍하긴 한데 저건 좀 너무하잖아. 벌써 몇 년째야. 애 제사상도 안 차려준다면서? 자기 애 하나 못 챙기면서 무슨 염치로 저럴까, 에휴. 하지만 저는 남들이 다 등을 돌려도 단 한순간도 그 아이를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역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던 제 손을 한 중학생이 툭 치며 말했어요. 이 형, 저희 고아원에 있는 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전 그 길로 고아원을 찾아갔고 그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전 그 아이를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아예 시골로 내려와 작은 고아원을 열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아들 잃은 죄책감 때문에 저러는 거지.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전 그 아이들을 내 아들처럼 입히고 먹이고 재웠어요. 모든 아이가 제 아이 같았고 어쩌면 제 아들 하늘이도 어디선가 이렇게 살고 있을 거란 믿음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25, 해가 지나고 고아원 벽엔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들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던 늦여름 오후, 저 멀리서 하얀 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은 청년이 고아원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옷차림, 단정한 인상. 그런데 이상하게도 표정이 어딘가 쓸쓸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잠깐 비 좀 피할 수 있을까요? 근처에서 차가 고장 나서요. 그럼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수건을 건넸고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그 청년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웃었어요. 여기 참 이상하네요. 이상하다뇨? 편해요. 낯선 곳인데도 뭔가 익숙하고 따뜻해요. 그 말에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낯선데 익숙하다. 그 아이, 하늘이도 자주 그랬습니다. 엄마, 여기 처음 오는데 전에 와본 것 같아. 늘 감이 빠른 아이였어요. 예민하고 섬세한 그 청년의 이름은 강준호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고 했고, 지방 출장 중 길을 잘못 들었는데 차가 멈췄다고 했습니다. 차 고치기 전까지 여기서 하루 정도 머물 수 있을까요? 근처엔 민가도 없고 마침 방이 하나 비어 있어요. 하룻밤 정도는 괜찮으니 편하게 자고 가세요. 그날 밤, 강준호는 마당에서 고아원 아이들과 공을 찼습니다. 처음엔 머쓱해 하더니 어느새 아이들과 깔깔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여기서 살아온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숨을 멈추게 된 건 그가 팔을 걷으며 웃을 때 그 손목에 보인 바래고 해진 오색실 팔찌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건 분명히 제가 25해 전 직접 만든 팔찌의 꼬임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대로였어요. 붉은 실이 바깥으로, 노란 실은 안쪽으로, 파란 실이 겹치는 매듭 2개.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 팔찌는 제가 하고 다니던 직접 만든 팔찌인데 아이가 하도 달라고 졸라서 줬던 팔찌입니다. 그때는 아이 손목에 너무 커서 팔찌가 빠질 것 같았는데 그걸 아직도 하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이 아이 우리 하늘인 거야? 아니야. 설마 아니겠지. 그날 이후 강준호는 매주 주말마다 고아원에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여기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도시에선 늘 뭔가 쫓기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숨을 쉬고는 있지만 제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고요. 그런데 여긴 그런 게 없대요. 시계도 조용하고 아이들도 조용하고 그리고 저도 하루는 식사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 나가 놀고 있고 강준호가 그 옆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런데 한참을 바라보더니 고아원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더군요. 실례지만 이 그림 누가 그린 거예요? 저희 고아원 복도 끝 벽에는 아이들 작품 사이에 수채화 한 점이 걸려 있어요.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은 아니고 예전에 함께 지내던 어르신이 옛 마을 풍경을 기억하며 남긴 그림이죠. 돌담길, 낮은 기와집, 초록 대문 앞에 놓인 자전거 한 대. 이거 이상하게 낯익네요. 어릴 때 이런 길을 걸었던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곳은 하늘이랑 제가 살던 마을이었어요. 기분 탓일 거예요. 그런 마을 많잖아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속에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너는 자고 엄마 품에 안긴 채. 그 노래는 제가 하늘이에게 늘 불러주던 노래였어요. 그때였어요.
문틈 사이로 누군가가 조용히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조명 아래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서 있는 강준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턱을 살짝 떨며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전 노래를 끝까지 부른 뒤에 작은 숨을 내쉬었죠. 문 밖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밥으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된장찌개, 김치, 달걀 부침. 이건 제법 엄마 밥 같다고 아이들이 자주 말하던 조합이었죠. 식탁에 앉은 강준호가 숟가락을 들고 찻입을 먹던 그 순간 그가 멈췄어요. 이상하다. 왜요? 짰어요? 아니요. 그냥 이 맛 어릴 때 먹어본 것 같은 맛이라서요.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묘하게 익숙해요. 그 순간 제 눈앞에서 그가 흐릿해졌습니다. 난 그 아이를 정말 찾은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제 착각일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앉아 제 손목에 있는 색이 이미 바랜 오색실 팔찌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 팔찌를 같이 엮던 5살 하늘이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팔짱 끼며 잘 때 팔베개 해달라던 그 습관까지. 그 모든 게 지금의 강준호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준호는 고아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늘 찾아오던 토요일,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작은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형아 안 와요? 그래. 일이 생겼겠지. 그 말을 하고 돌아선 뒤 나는 괜히 조용한 식탁 위에 젓가락을 한 번 더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입양된 기억은 없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오색실 팔찌와 자장가 그리고 된장찌개의 맛까지 뭔가가 자꾸만 속에서 저릿하게 요동쳤습니다. 확인만 해보자. 이상한 감정에 휘둘리기 전에. 준호는 몰래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키워주신 지금의 부모님과의 유전자 검사요. 그리고 며칠 뒤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친자 관계는 불일치. 그 문장을 보고 준호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셔도 호흡이 가빠졌고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부모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혹시 저 입양된 적 있어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고 아버지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야, 그건 어디서 들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는지 아닌지만 말해주세요. 잠시 후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린 널 데려왔어. 하지만 널 입양했다고 말하지 않은 건 왜요? 왜 숨기셨어요? 그땐 그게 너한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게 남들처럼 당당하게 살길 바랬어.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그때 널 데려온 건
서울 어느 병원 앞이었어. 누군가 널 두고 갔고 신고하려 했지만 그날따라 우릴 보면서 너무 울더라. 일단 밥이라도 먹이려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는데 잠이 들었단다. 네 엄마 손을 꼭 잡고 말이야. 그래서 그날부터 널 아들로 받아들였어.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린 널 단 한 번도 남의 아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준호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모든 기억이 뒤섞인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문득 고아원 복도 끝 벽화 속 주채화를 떠올렸습니다. 돌담길, 낮은 기와집, 초록 대문, 자전거. 이상하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던 그 그림. 그리고 부모님이 자신을 처음 발견했다던 그곳. 서울 외곽 오래된 마을 근처 병원. 다음 날 준호는 직접 그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 풍경과 벽화 속 그림은 완벽히 같았습니다. 낡은 기와집은 허물어져 있었고 돌담길엔 잡초가 자랐고 초록 대문은 벗겨져 있었지만 그곳은 분명히 자신의 기억 속 어딘가에 묻혀 있던 어릴 적 장면들과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그 고아원의 원장님, 정미순 씨는 내 어머니야. 며칠 동안 준호는 고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 기억, 유년 시절이 모두 누군가가 만들어준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다면 더 편했을까. 하지만 그분이 정말 내 엄마라면.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에서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아, 왜 안 와요? 나 형아 보고 싶어요. 그 목소리에 준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오랜만에 창고 정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창고 문을 여는 순간 구석에 먼지 쌓인 종이 박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무심코 꺼냈을 뿐이었습니다. 박스 안에는 노랗게 바랜 전단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라는 글귀가 선명히 적힌 종이 위에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전단지를 손에 들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 사진은 분명히 자신의 5살 무렵의 얼굴이었고 밝게 웃고 있는 그 얼굴 위엔 정하늘 옷의 시장에서 실종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아원 창고, 아이들이 뛰노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그 안에서 그는 전단지를 가슴에 안고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는 전단지를 들고 미순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미순은 아이들에게 약을 챙겨준 후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약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을 때 미수는 당황한 듯 약통을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정 원장님, 이 전단지 왜 여기 있어요? 아, 그건 예전에 친구가 아이를 잃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같이 도와줬어요. 그게 거기 있었나요? 아주 오래 전 일이네요. 정말 그게 친구분 일인가요? 왜 하필이면 그 아이 사진이 제 얼굴이랑 똑같죠? 미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 팔찌요, 그 음식, 그 노래, 그리고 그날 원장님이 저를 본 눈빛. 혹시 제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순의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요. 처음 봤을 때부터 어딘가 우리 하늘이 같았어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미수는 떨리는 입술을 다물지 못하며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두부 사러 갔다가 계산하려고 하늘이 네 손을 잠깐 놨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 그날 이후로 매일 찾으러 다녔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전단지들 밤마다 복사해서 붙이고 또 붙였어. 두부만 보면 생각나서. 그 이후로는 난 두부를 단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어. 그 죄책감 때문에 25년을 그렇게 살았어. 준호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하고 싶어도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단다. 왜요? 나 얼마 못 산대. 뭐라고요? 내가 많이 아프대. 의사가 6개월쯤 남았다고. 그래서 더 무서웠어서. 네가 혹시 나를 원망할까봐. 그동안 널 보면서 넌 분명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런데 내가 그걸 다 망쳐놓을까봐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단다. 미안하다, 내 아가 하느라. 준호는 더는 참지 못하고 미순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왜 하필이면 지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느라.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눈물 나게 반가울까요? 둘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세상엔 둘만 남은 듯. 그날 이후 준호는 거의 매일같이 고아원에 왔습니다. 퇴근 후에 종종 왔다가 주말에는 아예 하룻밤을 묵으며 아이들과 놀아주고 고장난 물건을 고치고 미순 곁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고아원 식탁엔 여전히 두부가 올라오지 않았고 미순은 여전히 약을 몰래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눈물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곳을 지킬 거야. 어머니 대신 아이들 대신 이 고아원은 내가 책임질 거야. 준호는 발로 뛰었습니다. 구청을 찾아가 시설 등기 서류를 확인하고 기부단체와 상담을 받았고 부동산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고아원을 인수하겠습니다. 서류 작업은 쉽지 않았지만 준호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병색이 짙어지는 미순의 얼굴을 보며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미순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아, 엄마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다시 널 품에 안을 수 있으니까. 엄마는 제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 오랜 세월을 혼자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미안해. 그때 두부만 안 샀더라면, 그 손만 조금 더 꽉 잡고 있었더라면. 그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사고는 그냥 운명이었어요. 그날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다시 만나지도 못했겠죠. 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미순의 병세는 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어느 오후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 준호는 미순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미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었고 흰빛 커튼이 잔잔히 흔들리는 그 순간
미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엄마,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아니에요. 아직 하지 마요. 이젠 괜찮아. 널 이렇게 다시 봤으니까 이제야 웃고 갈 수 있어. 어머니 저 아직 엄마라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괜찮아. 하늘아, 아니 준호야. 잘 자라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이 미순의 눈가를 타고 흘렀고 준호도 조용히 하지만 참을 수 없는 흐느낌으로 미순의 손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 순간 미순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긴 기다림 끝에 이제야 마음 놓고 떠날 수 있다는 듯이. 며칠 후 고아원 마당에서 조촐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하얀 종이로 접은 종이학을 들고 원장 선생님, 고마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미순의 사진 앞에 섰어 작은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 아이들 지킬게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몇 달 뒤 고아원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하늘 둥지 작은 이름표 아래 아이들이 한 땀 한 땀 만든 오색실 팔찌가 작은 액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밥을 지으며 된장국에 두부를 살짝 올립니다. 얘들아, 오늘은 된장국이 괜찮을 것 같아. 평소에 엄마가 해주던 맛처럼. 아이들은 줄줄이 식탁에 앉고 준호는 조용히 말합니다. 얘들아, 팔찌 만들어 볼래? 이건 아주 특별한 약속이 담긴 거야. 해가 길어지던 어느 봄날, 준호는 고아원 마당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늘도 저 잘하고 있죠?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아온다고. 심지어 25년이라는 시간을 헤매더라도요. 제가 그 아이를 잃었던 날, 세상은 제게 등을 돌렸고, 제 마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어쩌면 수많은 계절을 거쳐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방식으로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맛으로, 노래로, 작은 팔찌 하나로 되살아난 그 연결은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 없었던 우리의 모자였던 겁니다. 그 아이는 이제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하루를 쓰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저는 다시 숨을 쉽니다.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기다리는 이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늪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제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